안녕하세요. 책 과소비 프로 책 구입러 이정은입니다. 병렬도서 장인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건 하우절의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책이죠. 네. 근데 단순히 경제랑 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군중심리라든지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책이어서, 그리고 또 역사와 그런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같이 버무려 놔서 읽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인문학적인 서조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문학, 소설, 물론 첫 번째는 드라마에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 소설 이런 걸 했었는데 왜 갑자기 경제책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25년에는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되자. 부자가 돼서 책을 과소비하자. 그렇죠. 일단 책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이 책도 부제가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딱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저도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운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읽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맞아요. 아직 좀 더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거나 혹은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세이브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또 아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책 파트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될 것인가, 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조명이 돼서 새해에 특히나 올해는 좀 저축 좀 해보자, 올해는 좀 투자를 해보자 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새해는 모두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뭘 하나 했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걸 또 사오셨어요. 오! 휘낭시에. 피낭시에가 왜 피낭시에인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전 화폐 모양을 그대로 딴 과자죠. 그러니까 파이낸스랑 같잖아요. 피낭시에. 그러니까 네. 불어로 피낭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경제 뭐 이런 단어에서부터 이제 나온 건데 파리의 금융가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이제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될 때 이런 걸로 이제 대신 이제 간단하게 요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금괴를 닮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금융가에서는 새해 때 이런 거를 이제 선물 주고 받아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라고. 그렇죠. 금괴 모양으로. 금괴는 못 주고 금괴로 이제 과자를 구워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도 이게 모양이 닮은 것만 알고 있었어요. 파이낸스, 피낭시에.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어떤 서로의 감상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이걸 읽고 나서 분명히 돈 버는 책인데 불교의 중도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그럴 만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뭔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네, 그게 아니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너무 탈탈 쓰지 마라. 목표를 잘 잡고 올바르게 천천히 엉덩이 무겁게 꾸준히 가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반합의 얘기도 되면서 서양에서 쓴 책이긴 하지만 동양의 중도가 생각이 나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인문학적인 교양서적으로도 봐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솔직히 이게 금융이라든지 그 경제 서적이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읽었던 그런 그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나올 줄 알고 좀 살짝 겁을 먹었었는데, 게다가 하드커버에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네, 막상 읽어보면 그런 두꺼운 느낌은 아니에요. 전혀요. 생각보다 술술 읽혔고, 그리고 각 챕터별로 요약도 잘 되어 있고, 맞아요. 예시도 요약도 재밌고. 너무 잘 돼 있고, 각 챕터별로 이렇게 약간 놀라운 TV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그런 주말 아침에 하죠. 네, 일요일 날 아침에 아직도 하고 있는 네. 그 프로그램처럼 각 챕터별로 관련된 사건 사고들 이런 거를 막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되게 쉽게 술술 읽혔던 것 같고, 돈을 벌거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돈의 심리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은 내가 좀 더 시행착오하고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시간을 좀 아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닥쳐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몸을 시도해보고, 부딪혀봐야. 예, 돈을 잃어보고 또 벌어도 보고 그래야지 뼛속까지 새겨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래야지.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이게 실용서적이 아닌가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금융이나 이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보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되게 쉽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술술술 읽어볼 책이네요. 근데 이 책 내용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아,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지? 나의 목표는 뭐였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두 가지 좀 굳건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제가 정말 가슴을 찔러요. 너무 그 타겟을 잘 한 것 같아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근데 이게 또 위안을 주는 게 네가 못했어. 이게 아니라 맨 첫 장이 너가 있었던 환경에 따라서 되게 많이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받아. 거 많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수지님은 그래서 투자라고 본다면은 약간 이제 안전지향과 조금 위험 선호형이 있다면은 어디쯤에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커오면서 주변에서 이제 다 듣는 이야기들이 막 누가 주식 투자하다가 말아먹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주식 이꼴 투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이꼴 투기 이꼴 도박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아, 돈을 벌고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이 최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지향형. 제가 그렇게 모으기도 힘든 돈을 잘 보관해서 그거를 이자가 크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씩 시간에 따라 불려가는 게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책에 따르면은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초기 성인기 때 주변 환경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그 주변 환경이 야, 주식 이거 집안 말아먹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였다라는 돈을 거잖아요. 잃는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고 맞아요. 저는 일확천금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융 사기 이런 거 관련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위험 감수라는 게 너무 도박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이를 또 얘기하긴 싫은데 제 20대 초반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었어. 그 당시. 그럼 넌 100만 원 들고 뭐 할래? 이랬을 때 저요 그걸로 컴퓨터 메모리도 사고 싶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선배들이 야 주식해야지 주식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넣으면은 올라갔어요. 넣으면 터지고. 근데 그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죠. 그 붕괴되고 야 주식했더니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욕심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들고 맞아요. 있다가 더 많은 돈을 넣고 금방 또 더 오를 거니까 빌려서 넣고 그래서 파산까지 가신 분들이 많고 그때가 이제 수지님의 20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형성됐었던 게 평생 가는구나 싶은 게 저는 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형이기도 해요. 가끔은 뼛속에 새겨진 경험. 저도 안정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그랬다가 목표하는 거를 채우지 못한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좀 답답함이 좀 있어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감수해야 그래도 그러니까 벌어가는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가 되는 첫 단추부터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많이 다르죠. 운에 따라 좀 결정된다. 이런 거를 깔고 들어가는 책입니다. 맞아요. 네, 부제가 이렇다고 해서 막 때려 맞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 책은 아니죠. 좀 뭉뚱그려서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 근데 이 투자 성향을 알아보는 거는 처음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네, 수지님이 안전지향적인데
막 레버리지 상품을 알아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조금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은데 저보고 자꾸 예금 들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큰 볼륨을 예금에 너무 모아뒀다거나 이러면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의 성향, 나는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안전 마진,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안전 마진이 있어야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자기에 대한 메타 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그 투자 시작의 기반인 것 같아요. 내 환경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맞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목표를 잡아야겠죠. 네. 뭐 길게는 뭐 20대 지금 초반 중반에 이제 사회에 막 나오신 분들은 예금을 요렇게 모아서 1년에 얼마 모아서 내년에는 요렇게 모으고 뭐 그걸로 지금 있는 월세집을 뭐 나중에 몇 년 후에 전세로 옮긴다거나 뭐 이런 목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좀 인생 후반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가진 연금을 조금 더 어떻게 더 확보를 한다거나 뭐 완전 후반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퇴에 대한 거를 고려를 젊을 때부터 해야 되니까 연금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는 어떻게 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또 뭐 자녀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결혼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목표가 있을 텐데, 아무튼 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렇죠. 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목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야 너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뭐 할 회사 거야? 그만둘 거야? 뭐 이런 거.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상상을 직장인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상상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돈의 제약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생각만 해도 달콤하죠. 그런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바로 행복이고, 그런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이 말도 전 읽으면서 네. 갑자기 불현듯이 그치 그런 게 경제적인 자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최근에 그 MBC 드라마 중에 모텔 캘리포니아라고 거기 보면 이제 사회 초년생인 여자 주인공이 네.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여자분인데 그 남들처럼 이렇게 유복하지는 않게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건설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그 건축사 사무실 이사님 눈에 띄어서 실력도 있고 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는데, 거기 그 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여자분 출신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너 학력. 네, 학력. 어디 뭐, 지역 어디 출신이야. 지역 출신, 뭐 지금 사는 곳, 뭐 이런 거 가지고 짜증나. 편견에 막혀서 본인 실력을 제대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실장님이 딱 그래요. 너 해고야 이랬는데 그 여자분이, 이건 물론 드라마니까, 아니 당신이 내 인생에서 해고야 이러면서 나가요. 그럼 그걸 보고서도 물론 드라마니까 저런 카타르시스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추후에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분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이 다음 프로젝트,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데 이 여자분, 사회초년생 여자분이 한 걸로다가 맡고 싶다. 이분 프로젝트 팀장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래서 실장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같이 판타지네요. 같이 일해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정말 당당하게 내 인생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치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다. 그게 있다면 이 모든 드라마의 내용이 판타지이기는 하지만, 그쵸.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정말 더 한 번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뭐 나한테 막 몇십억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쵸.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거든요. 엄청 럭셔리한 거죠. 사실 진짜.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좀 적게 쓰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물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또
어딘가의 노동 현장에 뛰어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유예 기간이고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막 비싼 음식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그래도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기간을 두어서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욜로인가 봐요. 아니 근데 적어도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자유라는 걸 저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집님과 유튜브도 하고. 저도 지금 싫어하면 같이 안 했어요. 같이 하자 소리 안 했을 거예요. 혼자 했겠지. 저도 일을 찾는 지금 입장이라서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정님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되게 많이 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저희도 솔직히 같이 일하다가 만났잖아요.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갑자기 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는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어찌됐건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싫어하면 이렇게 못하죠. 그럼 됐어요. 싫어지시면 말씀하세요. 조용히 메일로 통보.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일 확인 안 해야지. 아무튼 엄청난 자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뭐 구체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런 삶을 살고 싶어.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과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니까 하다 보면은 아는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스카프를 그냥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어. 누군지 매우 궁금해지는데. 스카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목표의 그쵸? 네, 그 그림일 수 있어요. 근데 스카프도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싸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이 경제적 자유, 그럼 어디까지 목표를 할래? 라는 거를 보다 보니까 에밀 졸라의 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좀 두꺼운 책인데 에밀 졸라의 문장력이나 이 내용이 워낙 재밌어서 후루룩 저는 읽긴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카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막 투자해서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를 또 약간 또 막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건 거품 아니야? 더 이상 오르겠어? 위험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도 아니야 나를 믿고 따라와.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없는 돈까지 끌어서 넣었던 서민들이 마지막에는 이 사카르만 믿고 갔던 서민들이 와르르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헉! 스포했네. 사카르 그분 읽으면서 되게 생동감이 없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시작할 때는 이 실패자는 뭐지? 이랬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생동감이 약간 괴물이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 읽으면서 이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변질이 돼가는구나라는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장력도 되게 생생하고 해서 마치 그 20세기 초반 파리에 실제로 있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 금융가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카르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도 나는 요 정도 하면은 이제 만족해야지라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어야지 돼요. 그렇죠. 네. 그랬어야지 그 사단까지 나지 않았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채웠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그 이후에 오르더라도 나는 됐어 라고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목표를 세우고 하자라고 해도 막 올라가거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 보면은 막 더 넣고 싶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카르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귀족분들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영유하고 있는 거에 더해서 나도 이만큼 더, 옆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더 라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그냥 더 잘 되겠지, 더 잘 되겠지, 더 잘 되겠지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제어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쵸.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집도 그래서 화려하게 꾸미고 마차도 막 좋은 거 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쵸. 이게 옛날에는 그냥 겉으로만 누가 어떤 집에 산다더라. 소문에 뭐 이러이러하대. 근데 뭐 확인은 할 수 없고 그냥 보여지는 초대돼서 대로 봐야지. 맞아요. 네. 그래야지 인사이트가 먹고 이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저희 소셜 미디어에 네. 나 이거 샀어. 나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런 거를 막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자랑의 시대. 보여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셜 미디어의 시작은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 페이스북의 창립주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건 그냥 커뮤니티 빌딩. 맞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저 여자애를 만나고 싶은데 저 여자애가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그런 정말 사소한 스테이터스 정도 확인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약간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왕국이 됐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시의 시대죠. 과시의 시대죠. 그러니까 SNS라는 게 있으면서 작은 모임도 그리고 한 명의 개인도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개진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민주화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긴 했는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니까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드러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람에게 더 많이 드러내서 더 많이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몰래 들여다보는 그 희열 그쵸 관종과 가능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과시를 하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영향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스탠다드가 좀 삶의 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하면 평타 쳤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균치가 이 정도인데 나는 그 정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안도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약간 왜 굳이 그런 평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왜 그게 내 삶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되는지. 왜냐면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정은님도 느끼시겠지만 사람 인생이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르죠. 네. 100명에게 100명의 상식이 있고 100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거는 약간 뭐 살면서 느끼는 애환이라든가 뭐 나도 그래 본 적 있어. 이런 거 할 때나 맞는 얘기지. 통용하는 얘기지. 남들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게 평균이니까.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 요즘은 이렇게 한대. 요즘은 이런 거 해야 된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나도 내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야 되고 나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어디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 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그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그런 폐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겨 쓰긴 하지만.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책을 보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희한하게. 그쵸. 네, 책은 그 안에 이제 등장인물이나 다른 역사 얘기나 과학 얘기나 이런 것들 보는데 희한하게 나를 알아가게 돼요. 희한하죠. 네, 내 취향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안정감을 느끼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많이 알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겨요. 견고해지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외부의 그런 작은 바람 같은 거에 크게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NS에 의견을 올리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의 심리학 얘기하다가 SNS 폐해까지 갔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한다거나 혹은 투자에 대한 나의 목표나 생각들이 흔들리면은 좋지 않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뭐 해서 몇 억을 벌었다. 뭐 이래서 은행 잔고 인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왜 해요 그런 걸?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뿌듯하죠. 뿌듯할 수 있죠. 뿌듯할 수 있는데 뿌듯하죠. 그 기쁨 때문에 공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게 보면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무슨 뭐를 투자를 했다. 이런 게 많아서 뭐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식이에요 주로. 근데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그냥 내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주로. 그런 데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해가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치 인정받아야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네. 그런 걸로 올리는 분들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뉴욕 그 증권가 출신 틱톡 그 파이낸스 인플루언서 분 중에 비비안 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Rich as F라고 책을 내셔서 Rich as F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란 얘기죠. 그렇게 되기 위한 가이드라고 해서 나오는 책 중에 두 번째 챕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부자들은 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은 내가 경제에 관련해서 네. 그 기사를 읽거나 네.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투자 자문을 만나서 상담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옷을 사 입는다거나 뭐를 사거나에 대해서 자랑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거기를 보고 계속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쵸. 뭔가 뭐 그게 운이 됐든 뭔가 열심히 생활한 결과가 됐던 조금씩 나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그 욕구가 있는 거는 이해는 돼요. 저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인정받아서 크게 달라지는 건 또 없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인데.